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일시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모레, 그러니까 5월 1일 오후 3시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이례적으로 속도를 냈던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선고까지 모두 마치기로 한 겁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와도 35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예상을 깨고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9일 만인 다음 달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5월 1일은 국민의힘 주자가 결정되기 직전이어서 그 파장이 클 걸로 보입니다. 3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날 때까지만 해도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대법원이 633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하더라도 2심 선고로부터 석 달 후인 6월 26일 전에만 선고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빠른 기일을 택했습니다. 이달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자마자 심리한 후 이틀 후에 또 심리를 진행했는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속도전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도전은 선고일을 전압회부 9일 만에 잡는 강수로 이어졌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시작되는 5월 10일 이전, 그러니까 9일이나 8일 선고를 한다는 게 가장 시기를 당겨 예측한 시나리오였지만 그 예상마저도 깬 겁니다.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전원합의체가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최대치로 당긴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양당 후보가 정해지기 전인 5월 1일이 바로 그날이란 겁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절차만 놓고 봤을 때 두 번의 심리 이후 선고가 나오는 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란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매우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전원합의체 사건들은 한 차례 합의를 거친 후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이 사실관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20... 법대로 하겠지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전원합의체 선고가 매우 이른 시기에 나오는 만큼 복잡한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상고기가, 즉 무죄 확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통해 대선 전에 법적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올랐습니다.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 후보가 1대1로 맞붙게 된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최현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재명하고 누가 싸워서 제대로 이길 수 있겠느냐. 이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싸움이면서도 동시에 협력이다. 저는 1차, 2차, 3차 경선 다 전략이 같습니다. 민심을 따를 겁니다. 솔직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서서 죽을 각오로 끝까지 싸울 겁니다. 세 번째 대권 도전에 실패한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최종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 맞고 정권 교체 이루는데 제 힘 바치겠습니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내일 양자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탄핵에 대한 입장뿐 아니라 출마 선언이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두고도 논쟁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방식은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원래 우리 당 경선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 또 하자 이런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후보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경선 도중 단일화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빅텐트가 꾸려지더라도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합만을 목표로 너무 앞서가면 그건 패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최종 후보는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오는 3일 확정됩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이렇게 작심한 듯 여러 발언을 쏟아낸 명태균 씨는 검찰의 진술서도 미리 준비해 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진술서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 김영선 전 의원에겐 SH 사장 자리를, 나에게는 아파트를 얻어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오늘 명태균 씨와 함께 김영선 전 의원을 대질 신문했습니다. 질문의 초점은 오세훈 서울시장 의혹이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오 시장과 몇 번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명 씨는 검찰에 2021년 1월 20일 광진구한 중국 식당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며 당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던 중 오 시장이 먼저 연락 와 식당까지 예약했다고 진술서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날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명 씨는 또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 대화했고 서울에 거처가 없다고 말하자 오 시장이 얻어드리고 싶다고 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두 분께서 서울시장 당선을 도와주시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드리고 싶다고 했다며 김 전 의원에겐 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명 씨 주장에 대해 서울시 측은 황당한 주장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명태균은 민주주의의 보루인 선거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라며 만물의 기원이 자신에게 있다는 만물 명태균설을 접할수록 헛웃음만 나온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도 지난달 20일 압수수색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도 의뢰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있던 것을 오늘 전부 다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도 조사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까지 명 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 시장 소환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저희 JTBC가 집중 추적 중인 건진법사 보도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JTBC는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통일교가 건넨 게 목걸이뿐만이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명품 가방도 함께 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김영민 기자입니다. 2022년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진법사에게 건넸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토 순방을 다녀온 직후입니다. 당시 윤 씨가 건진법사에게 건넨 건 목걸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가의 명품 가방도 함께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진법사는 목걸이와 마찬가지로 명품 가방도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았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선물을 전달하고 몇 달 뒤 윤 씨와 건진법사가 나눈 문자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윤 씨가 건진법사에게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건진법사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건진법사가 윤 씨로부터 1,000만 원가량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씨가 현 정권, 특히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기 위해 건진법사를 만났고 그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고문료를 지급한 건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당선 직후 윤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윤 전 법무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유심 해킹 사태로 6월 대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질 수 있다는 음모론입니다. 팩트체크 바로 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유심 정보가 해킹당한 게 이번 대선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네, SK텔레콤이 우리 국민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심칩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네. 그 유심칩을 만드는 업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관련이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자금 밀어주기에 나선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네. 피해 보상을 유심칩 교체로 해준다고 한다면 결국 수혜자, 이익을 얻는 쪽은 누가 되겠습니까? 6.3 대선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이건 잘못된 얘기인 거죠? 네,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SK텔레콤은 총 4곳의 제조업체에서 유심칩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이 선거 때마다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이 코나아이라는 이 업체도
유심칩을 만드는 건 맞지만 SK텔레콤과는 거래가 없습니다. 네. SK텔레콤 측은 이 업체 유심을 과거에도 쓴 적이 없고 현재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음모론이 있다고요? 네, 사실 핵심은 이번 유심 해킹 사건 자체가 이 부정선거를 노린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먼저 SKT 서버가 해킹된 이 날짜와 최근 선관위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날짜가 좀 비슷하다라는 데서 의혹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선관위는 점검 결과 이건 외부 공격이 아니라 자동 점검 중에 발생한 과부하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심 정보를 이용해서 투표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먼저 어떤 주장인지 들어보고 따져보겠습니다. 본인 인증이라든가 내지는 전자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디지털의 영역인데 유심 해킹과 결부돼서 부정이 일어난다면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네, 이거는 뭐 똑같은 복제폰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투표하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한마디로 이런 모바일 신분증, 이게 문제라는 얘기인데요. 실제 투표장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고 신원 확인을 하고 그걸로 투표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심 해킹 정보로 복제폰을 설사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전화나 문자 수신만으로는 이런 신분증 못 만듭니다. 저희 팩트체크팀에서 실제 발급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는 물론 그리고 안면 인식 절차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이건 통신사에서 받은 모바일 신분증인데요. 은행이나 정부가 발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융인증서가 필요하거나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가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부정선거 음모론은 계속해서 나오는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